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새 176명이 늘어 9일 동안 1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여부를 모레 결정할 예정입니다. 요양병원 실태 연속 보도. 오늘은 영리를 추구하면서 많은 환자를 받아놓고 제대로 돌보지 않는 일부 요양병원의 실태를 보도합니다. 정부는 노인 약물지표 개발 등 요양병원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통신비 2만 원 지급을 반대하고 나서 추경 처리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추경안의 핵심 쟁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짚어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전 한국군지원단장이 자대 배치와 통역병 선발 관련 청탁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씨 측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라며 반박했습니다.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연이어 북상하면서 태풍 길목에 있던 울릉도는 도로가 끊기고 방파제가 유실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섬 지역이라 복구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피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9시 뉴스입니다. 오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확진자는 하루 새 176명 늘었습니다. 9일째 100명대이긴 한데 어제보다 20명 정도 많습니다. 또 최근 신규 확진자 10명 가운데 4명은 60대 이상 어르신들인데 위중증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자 감소세가 확실하지가 않다 보니 모레 일요일로 끝나는 수도권의 2.5단계 거리두기를 또 연장해야 하나 정부가 고심 중입니다.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는 하루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충남 금산군의 요양원과 관련해서 환자가 추가됐습니다.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장소에서 계속 새로운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23명까지 늘었고요. 영등포구 1년 정종 포교소에서는 2명 더 나왔습니다. 송파구 쿠팡 물류센터와 종로구청 공원녹지과에서도 각각 3명이 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첫 소식은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5대 병원 중 한 곳인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관련 감염 확산이 심상치 않습니다. 의료진과 환자, 간병인까지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누적 확진자가 20명을 넘어섰습니다. 증세가 있는데도 병원에 나간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확진자 중 일부는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병원의 방역수칙 준수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할 예정입니다. 노약자가 많이 이용하는 고위험 시설 내 집단 감염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시 주간보호센터에서는 13명이 추가 확진됐고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세봄요양병원에서도 3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또 들어오기 전에는 음성이었지만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는 경우도 있어 방역에 어려움이 큽니다. 최대한의 감염 차단에 노력을 하지만 그런 요양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이 생기는 것을 100%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산에선 택시 내 감염으로 3명이 확진됐는데 기사와 승객 모두 마스크를 쓴 채 짧은 시간 동안만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도봉구 건설 현장 등 수도권의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44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이후 119명까지 떨어졌지만 150명대로 오가며 뚜렷한 감소세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무증상이나 어떤 잠재적 감염자가 있어서 이들로 인한 중소규모의 어떤 집단 감염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확진자 수가 증가되는. 한편 서울시는 일요일인 모레 교회뿐 아니라 성당과 사찰, 이슬람 사원 등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대전에서는 방문 판매 업체의 건강식품 설명회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한 식당으로 이어져 지금까지 확진자가 50명을 넘어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정표 기자, 이 건강식품 설명회 관련해서 확진자들이 모두 설명회에 직접 갔던 건 아니죠?
네, 어젯밤과 오늘 사이 이 건강식품 사업 설명회와 관련해서 또 10명이 확진됐습니다. 이 확진자들은 설명회를 직접 간 것이 아니고 설명회 관련 확진자가 방문한 동구 가양동의 한 식당에 들렀다가 연수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했다가 확진된 사람은 10명이지만 가족과 지인 그리고 식당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현재 관련 누적 확진자가 51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금산의 요양원에서도 지금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는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충남 금산에 있는 한 요양원인데요. 그제 첫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어젯밤 확진자 7명이 추가됐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가 9명에 이릅니다. 특히 70대 입소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 하루 만인 오늘 숨지기도 했습니다. 충남 홍성에서는 일가족 8명이 확진된 뒤 어린이가 다녔던 어린이집에서 교사 2명이 감염돼 확진됐습니다. 가족이 방문한 예산의 온천에서도 이용객 2명이 확진됐습니다. 또 앞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청양 김치 공장에서도 자가격리 중이던 직원 2명이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곳곳에서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청에서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네,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 일단 내일 모레 일요일까지입니다. 이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들은 영업 제한이 풀리기만 손꼽을 텐데요. 이 거리두기를 유지할지 연장할지 방역당국의 고민이 깊습니다. 이어서 개현우 기자입니다. 현재 수도권 음식점에선 오후 9시 이후 심야에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 학원, 직업훈련기관도 집합금지입니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점, 제과점, 빙수점 역시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거리두기 2.5단계는 모레까지, 자영업자들은 정부 결정만 바라봅니다. 정말 많이 어려워요.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그전에도 힘들었는데 9시까지 제한이 돼 있으니까 오후에는 전혀. 이미 한 차례 일주일 더 연장했던 만큼 고민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희생을 감내해주고 계신 수많은 국민들을 생각하면 하루속히 제한을 풀어야 하겠지만 성급한 완화 조치가 재확산으로 이어져 더 큰 고통을. 감염 경로 미확인 비율은 여전히 20%대. 파악되지 않은 확진자를 중심으로 어딘가에서 조용한 전파가 진행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은 묶고 커피 전문점과 실내 체육시설 등에 대해선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상당히 강하게 이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방역의 효과를 최대화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떤 불편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같이 검토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의 판단은 엇갈립니다. 추석 주에 강화될 것을 미리 예비해서 그 전까지 한 2주 정도는 2단계로 살짝 낮추어서 숨을 좀 쉴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추석 기간에 좀 더 강화된 완화하는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이제 안심해도 좋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가 있고 접촉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단계를 상향시키지 않는다면 적어도 지금 이 수준을. 정부는 오늘과 내일 확진자 추이를 살펴본 뒤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일요일인 모레 2.5단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개현우입니다. 외로워서 한번 연락해봤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한 여성은 한밤중에 모르는 사람이 보낸 문자 메시지에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지 물었더니 상점의 코로나19 출입 명부에서 번호를 봤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죠. 이 출입 명부가 노출돼서 악용된 사례입니다. 식당이나 카페 같은 다중이용시설 들어갈 때 출입 명부 반드시 써야 하는데 전자 출입 명부 대신 손으로 써야 하는 이 수기 명부만 있는 곳이 40%가 넘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는 물론 사는 곳까지 노출되다 보니까 불안하고 찜찜하다는 분들 많았는데요. 이런 부작용 막기 위해서 늦어도 이달 중으로 출입 명부 작성 방식이 달라집니다. 먼저 이름 안 씁니다. 휴대전화번호와 주소만 쓰는데 주소도 시, 군, 구까지만 쓰면 됩니다. 이와 함께 포장 음식만 잠깐 가져갈 때도 수기 명부 써야 했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면제하는 것도 함께 검토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 있던 질병관리본부가 내일부터 질병관리청으로 바뀝니다. 5국 3관 41과 직원은 1,400여 명 규모로 40% 넘게 증가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에서 외청으로 독립해 감염병 정책을 수립 집행할 때 독자적인 권한을 수행하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충북 오송의 질병관리본부를 찾아 이례적으로 현장에서 초대 청장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이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 더 큰 역량을 가지고 더 총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그런 국민들의 큰 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청으로 승격하기까지 16년. 이제 국민이 거는 기대는 더 커졌습니다. 김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3년 국내엔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가 유행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대응할 당시 국립보건원 방역과 인력은 단 12명이었습니다. 열이 내려가고 또 호흡기 증상이 좋아졌고 흉부 X선상 이상 소견이 감소하는 등 2004년 1월 미 질병예방통제센터를 모델로 확대 출범한 질병관리본부. 질본의 첫 과제는 조류 독감이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우리나라에서 발생했을 때 저희도 사람한테 전염되는 게 아니라 제일 걱정을 해서 잠복 비행 2배 이상이 되는 12일간씩을 좀 더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때도 질본은 매 순간 감염병 대응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5, 6년을 주기로 신종 감염병이 찾아왔는데 2020년 코로나19는 더 길었고 인력 부족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동안에는 질병관리본부에 잘 안 올라 있습니다. 전문 인력이라도 어느 정도밖에 있지 못하고 나머지는 이제 소위 단기 계약직들이었거든요.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었는데 질본 16년 만에 청으로 간판을 바꿔 달고 승격됐습니다. 전국 5개 권역엔 질병대응센터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특히 대응 역량이 부족한 전국 256개 보건소에도 800여 명의 인력이 보강되는데 이들은 지자체 소속이라 무엇보다 협업이 중요해졌습니다. 신종 감염병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보다 체계적으로 그리고 또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는 그런 국민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으로 승격했다고 당장 큰 변화가 나타나는 건 아니라며 역학조사관 등 전문 인력을 키워내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KBS는 어제와 그제 이틀에 걸쳐 요양병원 문제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약으로 잠재워지는 노인 환자의 현실, 그리고 전국 1,400여 곳 요양병원의 항전신병약제 처방 내역을 최초로 입수해 집중 조명했습니다. 보도해 드렸듯이 지난 6개월 동안 65세 이상 요양병원 노인 6만 6천여 명에게 처방된 19가지 항정신병제만 한 달 평균 233만 개였습니다. 이 233만 개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가운데 7.3%는 정신증이나 치매가 없는 일반 환자에게 투약됐습니다. 또 약의 89%는 역시 정신증 환자가 아닌 치매 환자에게 투약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서 지적한 19가지 항정신병제는 이미 설명드린 대로 미국에서는 위험약물로 지정된 정신질환이 없는 노인에게 처방하면 부작용이 우려되는 값싼 약물들이었습니다. KBS 시청자 상담실에는 충격받았다, 관련된 보도를 계속해달라는 전화가 잇따랐는데요. 오늘도 속보 이어갑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가장 심각한 희생을 치른 곳이 바로 요양시설들이죠. 좁은 병실에 많은 환자를 받아놓고 제대로 돌보지 않은 일부 요양병원들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는데요. 이 KBS 시사기획장 호예림 기자가 이 문제점 더 짚어봤습니다. 대구 경북을 휩쓴 코로나19 1차 유행. 사망자 9명, 확진자 119명.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은 청도 대남병원이었습니다. 재단은 수익을 높이기 위해 한 건물에 일반 병원과 요양병원, 정신과 폐쇄병 등까지 여러 시설을 함께 운영했습니다. 관리기관인 보건소도 함께 있었습니다. 한 건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그 보건소가 그렇게 거기에 함께 이렇게 들어간 그 경위가 좀 궁금합니다. 최근 다시 문을 연 청도 대남병원. 건물 바깥에 선별 진료소를 짓고 있지만 내부는 변한 게 없습니다. 여기는 비밀번호 뭐 올라가?
환자와 일반 출입자들이 뒤섞일 수 있는 상황도 그대로입니다. 여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밖에서 일반 환자들 진료받으러 오기 때문에 여기 입원실인데 격리도 여기 다 같이 뭐 한층 가고 있으니까 만에 하나 걸렸다면 다 같이 걸리는 거죠. 요양시설의 영리화가 뿌리내린 미국은 코로나19의 후폭풍이 큽니다. 뉴욕 코로나 사망자의 40%, 6천여 명이 요양시설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요양시설이 코로나19 등 감염 환자를 수용하면 많게는 하루 600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가제를 바꾼 게 한 원인이 됐습니다. 이 사람의 목숨도 다 돈으로 보고 있었다. 수천 명의 이런 요양병원에 있던 노약자들이 쫓겨나고 코로나에 걸려서 사망하는 일들이 이제 발생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미국에서 발생했습니다. 뉴욕에 사는 알렉스 씨 자매. 다리 종기 수술을 받은 어머니가 잠시 요양시설에 머무르다 코로나19에 희생됐습니다. The saddest thing about that is that it's like when you become a certain age, your life has very little value. You know, parents become, as you become elderly. 돈보다 노인이 먼저라는 외침. 수익성 추구에 매몰된 요양시설을 감시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보도 이후 수많은 시민들의 탄식이 방송국에 전달됐습니다. 어쩔 수 없어 요양병원에 의지해야 하는데 마치 사지로 내모는 것처럼 비춰질까 하는 걱정도 큽니다. 지금 저희 아버님이 요양병원에 계신데 대소변도 잘 못 가리시고 저랑 집사람 둘 다 나와서 일을 하고 애들한테 이걸 보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도대체. 코로나19로 드러난 요양병원의 열악함이 우리 사회가 감추고 싶었던 큰 숙제를 다시 던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네, 보도 이후 보건복지부는 노인 약물지표 개발 등 요양병원 관리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취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등 야당이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씩 주는 걸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이 추석 이전에 지급될 수 있을지 변수가 생겼습니다. 정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목적의 4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신속한 처리엔 이견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추석 이전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려면 다음 주에는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속도가 생명입니다. 다음 주 추경 처리를 위한 절차에 함께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변수가 생겼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이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급하는 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4차 추경 7조 8천억 가운데 9,200억 원 규모로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안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이 통신비 부담이 늘었다고 주장하지만 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국내 이동통신 3사 영업실적 자료를 보면 1인당 평균 통신비 지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줄었고 올해 1월에서 3월과 4월에서 6월을 비교해도 감소 추세입니다. 1조 가까운 돈을 또 직접 통신사에 주겠다는 건데 이건 진짜로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진짜 정신 가지고 한 일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정의당도 여론무마형 지원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모두 사업 폐지를 요구합니다. 국민의힘은 그 돈으로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하자, 정의당은 더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통신비를 지원하는 게 국민에게 위로가 될 거라고 보지만 야당들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KBS 뉴스 정하연입니다. 네, 그럼 이 통신비 또 재난지원금 등 4차 추경안 하나씩 더 들여다보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통신비 2만 원 꼭 필요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해서
그러니까 원격 수업이나 재택근무 등 비대면 활동들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네. 이에 따른 뭐 경제적, 물리적 어떤 비용들이 많이 들어갔고요. 뭐 정부 차원에서는 그거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이제 국민들한테 드리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뭐 국민 위로 차원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어떤 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하면서 영업 제한이나 이제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100만 원, 150만 원, 네. 200만 원 이렇게 두텁게 지원하는데 그런 어떤 손실 보상의 의미가 있고 또 1인당 뭐 2만 원이라고 하지만 1인당 그러니까 한 가구에 뭐 3인, 4인대 되면 6만 원, 네. 8만 원 정도의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가정에게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금액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반대를 하고요. 또 뭐 국민의힘에서는 차라리 전 국민 무료 독감 백신을 해주자 그렇게 하는데 이건 불가능한 겁니까? 예, 뭐 예산안은 정부가 편성하는 것이지만 뭐 그것을 통과하는 것은 국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정부로서는 뭐 그 취지를 충실히 설명드리겠고요. 다만 이거를 이제 백신 무료 접종으로 하자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한 달 사이에 2천만 명분을 갑자기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요. 따라서 생산량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또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수입하자고 한다면 다른 나라 국민들이 못 맞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뭐 정은경 청장도 말씀하셨지만 전 국민의 60%에 대한 어떤 물량은 확보했고 그 중에서 1,950만 명은 무료 접종하는 건데 이 독감의 어떤 확산을 막는 데는 유의미한 수준의 물량을 우리 정부가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게 목표인데 지금 3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야당 반대 때문에 이거 추경 통과가 지연되면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 뭐 그저께 이낙연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께서 만나셔서 추경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저희들로서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난 이제 5월 달에 1차 이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그 국회 통과가 4월 30일 됐었는데 현금 지급으로 나간 부분은 일주일 만에 이제 지급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카드로 이렇게 가는 부분이 한 2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네. 정부의 어떤 전달 체계나 행정 자료가 그때보다도 훨씬 더 사실은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국회 통과만 좀 빨리 해주시면 추석 전에 상당 부분의 프로그램에 자금 지급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구체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특히 어렵습니다. 지금 뭐 10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 건물주한테 임대료로 다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정부가 이렇게 이제 국민들께 지원을 해드릴 때 정책적 목적은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소비 진작, 생계 지원, 국민 위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는 이 3가지 목적을 이제 다 추구를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조금 이제 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 지금 이렇게 방역 상황이 조금 불안한 상황에서는 국민들께서 소비 활동을 열심히 하라고 좀 하기가 어렵고요. 그렇죠. 이번 지원의 초점은 어려우신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는 생계 지원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대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임대료로 다 간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또 그것이 어려운 분들한테는 경제 활동을 유지하면서 버틸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버팀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분들이 버텨줘야지 그것과 관련된 다른 분들의 경제 활동이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해서 국민 경제를 위해서 필요한 지원 방안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쪽집게로 이렇게 두텁게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뭐 또 한 가지 여쭤보자면 1,000만 원 저금리 대출이 여기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만들어놓은 그 대출 자원, 재원 10조 원 가운데 9조 원도 뭐 넘게 안 나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를 더 낮춰서 많이 지원하는 건 불가능한 겁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이제 선방하는데 네. 재정의 역할도 있지만 금융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었는데 네. 그때는 사실 이제 금리를 조금 너무 낮췄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용 등급이 좋으신 분들이 먼저 이렇게 받아가시는 측면이 있어서 네. 정작 필요한 분들이 못 받거나 늦게 받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금리를 좀 시장 금리 수준으로 그러니까 올리는 선택을 함으로써 좀 불효불급하신 분들은
돈을 빌리지 않고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네. 1,000만 원 받으셨더라도 한 번 더 할 수 있고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보증까지 더 확대함으로써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금융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역시 더 어려운 분들한테 맞춤형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정책의 한 방안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 저희가 계속 취재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번에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여쭤보겠습니다. 상반기에 주기로 약속했던 1차 지원금도 아직 못 받았다 이런 목소리 있습니다. 그 선별이 뭐 늦어진 건 아니고요. 네. 사실 선별은 다 끝났는데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처음 시행할 때는 한 1조 5천억 정도의 자금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저희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어려우신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해서 2조 원 프로그램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자른 5천억 원을 사실 예비비를 통해서 이제 보충하기도 하고 또 한 부분은 고용노동부의 예산 중에서 이제 사용되지 못하는 부분을 이제 이전용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면서 지급이 되지 못했는데요.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로 대부분은 이제 지급 드리는 걸로 이미 통보가 되었고 약 한 500억 정도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4차 추경이 통과되면 바로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역시 국회의 조속한 추경 통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서모 씨가 군 복무 중 병가를 연장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어제 국방부가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서 씨가 휴가를 가기 석 달 전 국방부가 병가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군병원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부대에 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조빈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가 군 복무 중 휴가를 가기 석 달 전인 2017년 3월 국방부는 현역병의 진료 목적 청원 휴가 규정 준수 강조 지시라는 제목의 공문을 육해 공군 본부에 내려보냈습니다. 진료 목적의 청원 휴가는 최초 10일이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군병원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문 하달 후 병가를 간 서 씨는 따라서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병가 연장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서 씨는 휴가 중 전화로 연장을 신청하고 승인받았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발표에서 2012년 훈령을 근거로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치는 병가 연장은 입원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요양 중이던 서 씨는 해당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KBS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자 국방부는 오류를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공문의 취지는 입원 환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었는데 해당 문구가 빠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공문이 서 씨 소속 부대까지는 내려가지 않았다고도 해명했습니다. 즉 당시 작성된 공문도 잘못 작성된 것이었고 서 씨의 경우에는 공문 적용 대상도 아니었다는 게 국방부의 주장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도 오늘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가 규정 해석을 서 씨 측에 유리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의 해명은 나왔지만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에 대한 군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부대 책임자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청탁이 있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아들 서 씨 측은 청탁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맞섰습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자대 배치와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을 제기했던 전 한국군 지원단장 이철원 예비역 대령. 서 씨 측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자 오늘 입장문을 내고 자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며 구체적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서 씨가 신병교육대 교육 중 당시 참모 한 명이 모처에서 서 씨의 용산 배치 여부를 물어 안 된다고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다만 신병 가족들에게 청탁 금지를 강조한 수료식에서 서 씨의 가족분들을 별도로 접촉하지는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 씨 측 변호인은 모처가 어디인지 해당 참모는 누군지 등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전 대령은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을 놓고 청탁이 있었다는 주장도 거듭 제기했습니다. 참모들로부터 서 씨와 관련해 여러 번 청탁 전화가 오고 이사단 지역대에도 청탁 전화가 온다는 보고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선발 방법을 바꾼 거예요. 그 서일병까지 포함해서 지원원 애들 다 집합시켜놓고 니들이 하도 청탁을 많이 해서 내가 제비 뽑게 한다.
서 씨 측 변호인은 통역병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KBS와의 통화에서 장관 정책보좌관이 서 씨를 통역병으로 갈 수 있게 조치해달라고 해 김영란법 위반이어서 거절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두 의혹 모두 서 씨 측에서 실제로 군에 전화를 했는지, 전화를 했다면 청탁이 있었는지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잇따라 경북 동해안을 강타하면서 울릉도에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섬이다 보니 복구 작업하기가 여러 면에서 더 어려운데요. 류재현 기자가 피해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울릉군 남양리, 마을 전체가 폐허로 변했습니다. 20m 높이의 거대한 파도가 들이닥치면서 오징어 건조장이 부서져 파도에 쓸려가 버렸습니다. 주민 생계 수단이 사라진 겁니다. 80살 할아버지는 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파도는 못 봤어. 상상도 못 하는 게. 이걸 전부 연장을 그때 태풍 온다고 나 전부 여어놨는 게. 이런 돌이 날라가 물이 하여튼 이빠져 있어. 지난해 개통한 울릉 일주도로는 하루아침에 지름 70m가 넘는 구멍이 생겼습니다. 남양마을과 통구미 마을을 잇는 2km 구간도 끊겨 시내버스 운행도 멈췄습니다. 무게 50톤이 넘는 테트라포트가 파도에 맞아 50m 넘게 실려왔는데요. 당시 태풍의 위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장 복구할 인력도 없고 장비도 부족해 언제 도로가 다시 이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지금 밑바닥까지 지금 다 드러내야 되는데 하려면은 그 한두 달 될 일이 아니에요. 예산이 내려온다 해도. 배 운항도 어렵습니다. 생필품을 실어 나르는 사동항은 방파제가 200m 넘게 유실돼 파도가 조금만 높아도 뱃길이 끊길 처지입니다. 남양항은 기름을 실은 배가 송유관까지 접안하지 못해 울릉도 전기의 절반을 생산하는 발전소도 연료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섬을 떠받치는 기반시설의 기능이 멈춘 상황. 주민들은 재난 때마다 느끼는 소외감이 이번에는 더 크다고 호소합니다. 동해로 빠져나간다 하면 울릉도 그때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도 울릉도에서는 울릉도 바람이 어떻다, 몇 메다 분다, 앞으로 시설을 어떻게 하라 자체가 보도가 없어요. 아주 무시해버려요. 잠정 피해 규모는 600억 원으로 2003년 태풍 매미 때의 2배 수준. 울릉군은 특별 재난지역의 선포 기준을 크게 넘어선 만큼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KBS 뉴스 유재현입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취업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올 하반기는 더 걱정입니다. 삼성, 포스코 같은 대기업이 하반기 채용을 시작하긴 했지만 규모를 줄이고 있고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절반은 아직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아예 채용을 안 할 거란 기업도 10곳 중 2곳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현대차와 LG같이 정기공채를 없애고 수시 채용을 하는 기업이 늘어난 것도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부담입니다. 여기에 거리두기 강화로 아르바이트 자리까지 줄면서 청년들은 그야말로 취업 한파를 넘어 취업 빙하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유민 기자가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대학 졸업을 하고도 2년째 직장을 찾고 있는 정지수 씨. 힘들 때마다 한강을 찾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기업들아, 나 좀 뽑아줘라! 틈날 때마다 자기소개서를 고쳐 써보지만 채용 공고가 좀처럼 뜨지 않아 지원 기회조차 얻기 어렵습니다. 채용이 줄어들면서 제 자신감도 많이 하락하고 있고 불합격할 기회조차 없어졌다는 게 지금 취준생들의 사실 현실인 것 같아요. 연극영화과를 다니는 대학생 송명화 씨는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로 다니던 연기학원을 못 나가게 됐습니다. 엄마, 앞으로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 원래는 연습실 가서 연습을 하다가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서 집에서 계속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학원비를 벌기 위해 시작했던 아르바이트마저 거리두기 조치로 못하게 됐습니다. 또 2.5단계가 되기 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학원에서 3주 정도 쉬겠다고 하셔서 내가 어떻게 경제 생활을 해서 부모님께 짐을 덜어드리지 이런 걱정이 사실은 제일 커요. 청년층에서 고시생과 단기 아르바이트생 등을 포함한 이른바 체감 실업률은
24.9%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입니다. 정부가 최근 미취업 청년들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한 일회성 지원에 불과합니다. 청년들이 체감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노동시장 밖으로 내몰렸을 때 이들을 받쳐줄 수 있을 만한 사회안전망 제도가 더 절실하다. 취업뿐 아니라 경력 쌓기에 아르바이트까지. 무엇 하나 쉽게 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청년들은 지금 자신들이 줬던 꿈과도 거리 두기 중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네, 금호그룹이 오늘 오후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계약 해지를 HDC 현대산업개발 측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현대산업이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고 올해 4월 말을 목표로 인수 작업이 진행됐는데요. 그 사이 코로나19가 번지면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상태는 더 나빠졌죠. 그래서 채권단이 인수 가격을 낮춰주겠다고 제의했는데 현대산업 측은 전면 재실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서 결국 10달 만에 파국을 맞았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다른 주인을 찾을 때까지 국책은행들로 구성된 채권단이 경영을 맡습니다. 2조 원이 넘는 대규모 자금도 지금 투입될 예정인데요. 이번 계약 무산이 어떤 의미인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성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아나항공에 투입되는 긴급 자금은 2조 4천억 원.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 이후 첫 지원 사례가 됩니다. 현재 회사 상황과 코로나19 위기를 고려한 규모라는 게 채권단의 설명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2분기 1,000억 원 이상의 깜짝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여전히 운항률이 낮은 데다 매각 무산으로 인한 신용도 하락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금 투입과 함께 관리도 당분간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채권단이 맡습니다. 일단 기존 지원금 8천억 원을 주식으로 바꿔 채권단이 최대 주주가 되고 경영부실에 책임이 있는 총수 지분 등을 줄이는 작업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결과적으로 나랏돈이 들어가는 만큼 회사 정상화와 자금의 수 모두 성공하려면 짧은 관리, 빠른 재매각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부의 관리 체제로 길게 가고 공급 자금이 무한정 투여되고 경영 정상화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은 막는 게 중요하고요. 이를 위해 강도 높은 자구 계획도 피할 수 없습니다. 노선 조정과 원가 절감, 조직 개편 등이 예상됩니다. 또 에어부산 등 계열사와 골프장 같은 자산 매각도 검토됩니다. 다만 인력 구조 조정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올해 초부터 대규모 유무급 휴직과 급여 반납 등으로 2천억 원에 가까운 인건비를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정상화와 재매각의 관건은 코로나19 상황입니다. 전 세계 항공업계가 모두 경영난을 겪고 있어 이 상황이 풀리지 않으면 자구 노력만으로는 재기가 쉽지 않은 탓입니다. 정부는 이번 매각 무산과 관련해 채권단으로부터 경영 정상화 방안과 앞으로 대응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이 매각에 실패하고 채권단 관리 체제가 되면서 금호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금호고속의 자금난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네, 오늘 새벽 경남 통영 매물도에서 50km 정도 떨어진 망망대해에서 유류 800여 톤을 실은 대형 선박에 불이 났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고 빠른 대처로 선원 60명이 모두 36분 만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긴박했던 순간 박기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두운 새벽, 바다에 떠있던 선박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해경 구조선이 물을 뿌립니다. 오늘 새벽 3시 51분 경남 통영시 매물도에서 57km 떨어진 해상에서 광 케이블 설치 작업을 하던 6,200여 톤급 선박에서 불이 났습니다. VTS 여기 합니다. 현재 저희가 화재 기관실 화재가 지금 자체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그 자체 진압 가능합니까? 선박에는 한국인 49명과 외국인 11명을 포함해 모두 6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벙커 CU와 윤활유 등 기름 842톤도 실려 있어 불이 번질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불꽃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도착하니까 좀 폭발이 있었고. 배에 타고 있던 직원들과 구조에 나선 해양경찰이 침착하게 대처해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새벽 3시 51분 기관실에서 불이 시작되자 선박 곳곳에서 흩어져 작업 중이던 선원들은 서로를 다급하게 불러 선박 위로 모였고 60명 모두 인근 예인선으로 불과 36분 만에 탈출했습니다.
화재 당시 연기를 마신 7명 가운데 4명은 헬기를 이용해 여수로 이송됐고 나머지 3명은 경비 함정을 타고 통영으로 옮겨졌습니다. 해경의 요청으로 지원에 나선 예인선과 운반선도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한몫했습니다. 상당히 다급한 순간이었습니다. 인근 같은 작업선에 연락을 저희들이 신속히 취해가지고 바로 대선 조치를. 해경은 구조정과 방제정 15척을 동원해 오늘 오후 3시쯤 불길을 잡았고 기름 유출을 막는 방제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훈입니다. 2년 전 24살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목숨을 잃은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또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60대 개인 화물차 기사가 혼자서 일을 하다 장비가 떨어지면서 숨졌는데 노동계에선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사고라는 지적입니다. 유진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석탄을 옮기는 하역기에 사용되는 스크루 장비입니다. 무게가 약 2톤 정도. 화물차 기사 65살 A씨는 화물차에 실린 이 장비를 고정하려다 장비가 떨어지면서 밑에 깔렸습니다. 인근 의료원에 옮겨진 뒤 다시 헬기로 천안의 대형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A씨는 발전소나 협력업체 직원이 아닌 협력업체와 계약한 개인 화물차 기사로 사고 당시 혼자서 줄로 장비를 묶는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안화력 측은 사고가 난 작업은 1년에 한 번씩 외부의 정비를 맡기기 위해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작업은 수십 년 동안 이런 다른 5개 발전소도 같은 작업으로 이렇게 수행이 되어 왔습니다. 전주족들인데 좀 죄송하고 좀 유감의 말씀을 좀 전하고. 노동계는 잇따라 성명을 내고 숨진 화물차 기사 역시 고 김용균 씨와 마찬가지로 위험을 홀로 감당했다며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가 참극을 부르는 현실을 즉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완전히 끝날 때까지 좀 잡아주던가 이런 조치들을 취했어야 되는데 실제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조치가 정확하게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사고 현장 책임자 등을 상대로 안전규칙 준수 여부와 함께 관리 감독에 문제가 없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진환입니다. 군대에서 발생한 의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2018년 출범했는데요. 3년이라는 기한을 두고 운영 중인 이 기구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접수기간은 이제 나흘 남았다고 합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인숙 씨는 1977년 남동생이 군대에서 죽은 이유를 언젠가는 꼭 알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문학가가 되고 싶다던 내성적인 동생이 동료를 폭행해 영창을 가게 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었는지를 모르는 게 너무 억울하기도 하지만 수시로 분한 거예요. 너무 분한 거야. 세상에 이런 게 있나. 2년 전 최 씨는 우연히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관련 뉴스를 보고 동생의 사연을 접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선임병 등의 가혹행위가 드러나 43년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부대에 폐를 끼친 죄인 가족이란 꼬리표에서 해방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심리적으로 해방된 느낌. 우리 동생의 잘못이 아니다. 잘못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내 동생이 이렇게 죽었구나. 이처럼 군대에서 죽고도 순직 인정을 못 받은 사람은 1948년 국군 창설 이후 3만 7천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지난달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진정건은 고작 1,400여 건. 8년 전 법이 개정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라도 가혹행위 등이 이유였다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유족 대부분은 이런 사실을 잘 모릅니다. 대한민국 행정력이 전부 동원을 해서 데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유가족들한테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청년들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인 최소한의 예의 아니에요? 위원회는 3년간 운영되지만 남은 접수 기한은 불과 나흘 뿐. 유족들에게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진정 접수는 오는 14일까지 전화와 이메일 등 4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코로나19로 외국 관광객의 발길이 사라진 서울을 위해 월드스타 방탄소년단이 나섰습니다. 코로나19가 안정되면 가장 먼저 서울에 오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담은 홍보 영상이 오늘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한복을 빌려 입고 나온 외국인들이 즐겨 찾던 덕수궁. 요즘은 한산하기만 합니다.
서울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던 홍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붐볐을 서울 홍대의 거리입니다. 지금은 외국인 관광객도 거의 볼 수 없고 1층의 점포들도 많이 비어 있습니다. 한국 방문 외국인은 급감했습니다. 3월부터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94.6% 감소했고 이후엔 더 악화했습니다. 업무차 오는 사람을 제외하곤 관광객은 거의 없습니다. 서울의 호텔업계는 아예 영업 전략을 바꿨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직장인들이 낮에 호텔에서 일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사실 좀 외국인 관광객 분들은 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내국인 분들이 이제 이용하실 수 있는 패키지로. 지난해 서울시 관광객은 역대 최대인 1,390만 명, 올해는 2천만 명까지 예상했지만 170만 명에 그칠 전망입니다. 많이 기다렸죠? 대신 더 특별한 서울을 보여줄게요. 관광객이 사라진 서울 홍보를 위해 월드스타 방탄소년단이 나섰습니다. 다시 여행이 시작되면 첫 번째 목적지는 서울이 되길 바란다는 회복 메시지를 담은 영상이 전 세계에 공개됐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관광에 대한 트렌드를 저희는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안전한 곳을 많이 찾아가게 되고 특히 방탄소년단 7명의 멤버들이 재충전, 일상 탈출 등 테마별 관광을 직접 안내해 서울 관광에 대한 기대감과 인지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출시까지는 아직 변수가 많지만 엄청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노리고 세계적인 제약사들이 치열한 경쟁 중입니다. 중국이 발빠르게 공장 신축에 들어갔고 한국도 백신 시장의 강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베이징 안양봉 특파원입니다. 중국 국영제약사 시노백이 신축 중인 백신 공장입니다. 연간 3억 개의 코로나19 백신 제조가 가능합니다. 또 다른 중국 국영제약사의 백신 공장입니다. 이 공장은 얼마 전 생물 안전 검사도 통과했습니다. 이 제약사는 이곳 외에도 후베이성 우한에 백신 공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두 공장에서 연간 2억 2천만 개의 코로나 백신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 77억 인구가 모두 소비자인 초거대 코로나19 백신 시장에 중국은 일찌감치 뛰어든 겁니다. 두 제약사는 최근 마지막 임상 중인 백신도 공개했습니다. 我们所有的科研人员应该说就是日夜不停，全力以赴的在推进这种3期临床的试验。我们觉得顺利的话，今年年底会上市。 그런데 5억 2천만 개인 중국 제조 물량으로는 14억 중국 국민도 모두 접종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바이오 제약 위탁 생산 규모 세계 최대, 한국도 코로나19 백신 시장 강국으로 꼽힙니다. 삼성은 생산 설비 기준 의약품 위탁 생산 능력 세계 1위 기업이고 SK, 녹십자, 의약약품도 위탁 생산 선두 기업입니다. 각국이 주사기와 백신을 담을 유리병까지 확보 경쟁에 나선 가운데 공인된 백신이 출시되고 생산이 본격화하면 우리 경제에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